자, 이번에는 비잔티움 제국, 바로 동로마 제국을 이어서 그리스도교와 중세 유럽의 문화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교황권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몰락해 가는지를 중심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황권이 성장하는 사건과 그리고 교황권이 최고조로 달했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교황권이 어떻게 몰락했는지 요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쭉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이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그레고리우스 7세입니다. 그리고 요 분홍색 원의 요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하인리히 4세라고 합니다. 자, 요 두 사람이 그레고리우스 7세는 바로 교황이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하인리 4세는 바로 황제예요. 자, 갑자기 황제가 왜 교황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쭉 해보도록 합시다. 시간을 과거로 돌려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로마 교회 주교는 베드로의 후계자임을 강조하여 스스로 교황이라 칭하였다. 이 교황이란 말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예라고 합니다. 교회의 주교, 로마 교회의 주교가 바로 뭐가 된다? 교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 밑에 있는 내용들, 8세기 로마 교회는 프랑크 왕국과 유대를 강화하면서 점차 비잔티움 제국의 영향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였다. 요거에 대한 사건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성상 숭배 금지령입니다. 바로 동로마와 다음에 서로마가 한판 붙은 사건인데요. 이렇게 한판 붙고 있는 와중에 로마 교회는 프랑크 왕국과 유대를 강화하고 있었다라는 건데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 바로 동로마는 성상 숭배를 거부했고요. 그리고 교황은 성상 숭배를 꼭 해야만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황은 누구를? 프랑크 왕국을 선택을 했던 거죠. 자, 그리고 요 순간에 한번 봅시다. 9세기부터 교회는 국왕이나 봉건 제후들로부터 봉토를 받아 그들의 봉신이 되었고, 이에 따라 성직자의 명건도 세속 권력이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먼저 이야기를 해봅시다. 9세기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바로 마자르족이라던가 노르만이라던가 이슬람과 같은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사람들을 죽이던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겨난 게 바로 뭡니까? 이때 배웠죠. 바로 봉건제, 다른 말로 장원제. 장원제가 맞겠네요. 장원제. 죄송합니다. 장원제가 실시되었다라는 거죠. 생각을 해봅시다. 교회에 있는 목사들이 노르만족이라든가 마자르족을 만났을 때 내 손에 쥐고 있던 십자가라든가 성경을 딱 보여주면 이 마자르, 노르만 이슬람 애들이 이 사람을 우리 종교인이다 라면서 살려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냥 죽여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조차도 살아남기 위해서 누구에게? 바로 국왕이라던가 봉건 제후들에게
자신의 몸을 맡겼다라는 겁니다. 봉토를 받아가지고 몸을 맡겼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 봉신이란 말을 우리는 신하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인들이 이 국왕이나 봉건 제후들로부터 봉토를 받아 신하가 되었고요. 그리고 성직자 임명권 또한 세속 권력, 이 바로 뭐냐면 세속 권력이 바로 봉건 제후와 국왕을 뜻하는 겁니다. 이렇게 봉건 제후들이 국왕들이 성직자 임명권을 갖게 되면서 바로 누가 성직자와의 부패와 타락이 심해집니다. 이렇게 타락과 부패가 엄청나게 심해지니까 이 친구들이 뭘 해? 타락을, 대표적인 타락, 바로 결혼을 한다던가 아니면 성직을 매매한다던가 이러한 행동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고 그리고 각성을 하자라고 하면서 10세기 초 클리니 수도원을 중심으로 교회 개혁 운동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클리니 수도원을 중심으로 교회 개혁 운동이 일어났어요. 개혁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개혁 운동. 자, 어떠한 개혁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수도원의 출신, 클리니 수도원의 출신으로 교황의 어린 그레고리우스 7세는 바로 성직 매매와 성직자 결혼을 금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속 권력이 갖고 있던 이 바로 성직자 임명권 또한 누구 것이다? 자기들 것이다 라고 실질적으로 황제가 행사하고 있던 성직자 임명권 또한 교황의 권한이라 주장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다? 교황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바로 깨끗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장 큰 문제를 발생시켰던 게 바로 요 성직자 임명권, 다른 말로 서임권이라고 하는 게 가장 커다란 원인이 됩니다. 바로 어떠한 원인이 되냐면 바로 교황과 황제가 한판 붙게 되는 사건이 요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성직자 임명권, 바로 서임권으로. 이때 당시에 대표적으로 맞섰던 사람이 바로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하인리 4세인데요. 이 사람은 바로 지금 현재 신성 로마 제국은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 황제였던 하인리 4세가 이에 맞서, 그러니까 이 그레고리우스 7세는 바로 하인리 4세를 파문합니다. 이 파문이란 벌이 요때 당시 엄청나게 강력했다라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커다란 벌을 받았던 황제는 카노사에 있는 교황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였다고 합니다. 카노사의 굴욕. 요 사건 자체가 바로 카노사의 굴욕이겠죠. 요 카노사의 굴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여기 보면 황제가 신발도 안 신고 있습니다. 신발도 안 신고 엄청나게 급하게 왔나 봐요. 그만큼 파문이란 벌이 아주 강력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교황권은 이 계기를 통해서, 카노사 굴욕을 통해서 교황권이 어떻게 됩니까? 교황권이 바로 누구를 압도하기 시작해? 황제를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교황권은 점점 더 성장해 나가는데, 자, 볼까요? 13세기 초 교황권은 인노켄티우스 3세가 교황한 해 황제는 달이라고 말할 정도로 절정에 달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때가 바로 어떤 때냐면 십자군 전쟁 중입니다. 알겠습니까? 십자군 전쟁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페이지에서 했던 거는 바로 뭐야? 교황권과 황제권이 어떻게 다툼을 벌였는가야. 그리고 어떻게 교황권이 성장을 해나갈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살짝 끊어지는 느낌이 납니다. 그렇지만 여기도 먼저 해놓고 가도록 하죠.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해뒀냐면 바로 교황권과 황제권이 붙었다.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되었다? 교황이 승리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 사건이 바로 뭔지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죠. 바로 가노사의 굴욕입니다. 자, 그리고 결국에 교황은 해다, 황제는 달이다라는 이름까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중세 문화, 이 페이지에서는 중세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중세는요, 바로 그리스트교가 일상을 지배하는 바로 신앙의 시대입니다. 쉽게 말해서 종교의 시대라는 거죠. 종교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결정하고 내 일상생활에 깊숙이 퍼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중세 서유럽에서는 그리스도교가 일상생활을 지배하였다.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태어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만큼 바로 그리스도교가 어떻다? 그리스도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 삶 속에서.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교가 모든 삶을 지배하는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은 교회 공동체로부터의 추방이었다라는 거죠. 이 벌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파문입니다. 파문은 거의 뭐와 똑같아요? 이거는 사형 선고와 같은 거죠. 너는 그리스도교도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기 교회 공동체로부터의 추방을 당해버리면 나는 바로 중세 시대를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바로 뭐가 중요하다? 신앙이 바로 종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신앙과 종교가 중요하다. 신앙, 종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장 중요한 학문도 바로 신학이었다라는 거죠. 신학. 이 신학이 바로 뭐냐면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신학은 바로 종교학입니다. 이 종교에 관한 학문인데요. 이 신학은 이 신학과 그때 중세는요, 신학과 철학의 관계가 엄청나게 중요한데요. 초기, 중기, 후기로 나뉘면서 신학과 철학의 관계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먼저 초기입니다. 초기에는 이런 말을 남겨요. 철학은 신학의 시녀였다 라는 건데요. 좀 지우고 써볼게요. 어이구. 초기에는요, 바로 신학이 철학을 압도하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초기에는 신학이 철학을 미친 듯이 압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 말에서부터 느낌이 빡 오죠. 철학은 신학의 시녀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바로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중세 초기에는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철학이 발달했다라고 합니다.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바로 종교, 신학이 중심이 되어서 철학이 발달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후로 넘어가 봅시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과 이성의 조화를 추구하는 스콜라 철학이 등장하였다. 이 부분이 바로 우리 이 부분인데요. 바로 중기입니다. 중간기인데요. 여기 중간기인데 바로 신학과 이성이란 단어보다 바로 철학의 조화, 아주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신학과 철학의 조화를 추구하기 시작했다. 바로 신학과 철학의 조화를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겨난 게 바로 무슨 철학? 바로 스콜라 철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스콜라 철학이 생겨납니다. 이때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아저씨가 요렇게 있는데요. 요 아저씨가 있는데요. 이 아저씨가 글을 하나 써. 그 글이 바로 신학 대전이라고 합니다. 신학 대전이라는 책. 바로 중기 때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후기 때는 뭔 일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후기 때는 바로 결국에 신학과 철학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이렇게 딱 됩니다. 어떤 아저씨들이 분리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인 르네상스가 시작이 되는 건데요. 다음으로 한번 봅시다. 자, 중세 초기에는 교회와 수도원이 학문의 중심지 역할을 했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럽 각지에 대학이 설립되었다라고 합니다. 뭐 볼로냐 대학, 뭐 이런 대학교들이 막 만들어졌다 그래요 이때. 그리고 문학에서는 아서 왕의 이야기, 바로 엑스칼리버, 아더 왕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카롤루스 대제가 요거 이야기. 카롤루스 대제가 이베리아 반도를 정벌할 때 롤랑이란 기사가 뭐 이렇게 하는 요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막 중요한 건 아니야. 그런데 정말 중요한 내용은 바로 요 마지막 문단에 있습니다. 건축. 바로 건축 양식인데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건축 양식 기억나요? 바로 비잔티움 양식. 기억 안 나면 지금 다시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뭐 어떤 거? 둥근 돔, 그리고 모자 이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 서유럽에서도 뭔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첫 번째 뾰족한 탑, 다음에 스테인드 글라스 특징으로 하는 고딕 양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다시 한번 밑줄을 쳐볼게요. 구분을 좀 하기 위해서. 뾰족한 탑, 다음에 스테인드 글라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딕 양식입니다. 먼저 뾰족한 탑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뾰족한 탑, 요겁니다. 요거 하늘에 닿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늘에 닿고 싶은 인간의 욕망. 그리고 스테인드 글라스, 요겁니다. 요거. 왜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드는 이유는 바로 어떤 거냐면 중세 사람들이 글을 많이 몰라요. 그래서 성경 속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스테인드 글라스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여기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여주면서 막 설명을 해주는 거죠. 야, 이게 이러이러한 장면이야. 이거는 뭐 이러이러한 장면이야.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성당은
성당은 돌로 된 성서라고 부르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게 바로 글을 읽지 못했던 중세 사람들이 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라는 거죠. 글을 못 읽으니까 그림을 통해서 아, 저랬구나, 이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고딕 양식이 바로 노트르담 성당인데요. 최근에 올해인지 작년인지 잘 모르겠지만 불났습니다. 불에 탔습니다. 잘 알아놓도록 합시다.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조금만 힘을 내도록 합시다. 중세 유럽 사회의 변화인데요. 여러분들 이 페이지는요 266페이지인데 266과 267페이지는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이게 십자군 전쟁이 이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는 건 바로 교황권이 엄청나게 강력해졌을 때 일어나는 건데요. 이 십자군 전쟁에 이렇게 일어났어. 그러면 그 결과가 바로 이런 겁니다. 결과가 도시와 상업이 발달하고 장원이 붕괴되고 그다음에 중앙 집권 국가가 등장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러한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도시와 상업이 발달을 해. 사실 도시와 상업은 그 이전부터 조금씩 발달을 해오고 있었지만 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미친 듯이 발달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장원 또한 붕괴가 됩니다. 그리고 중앙 집권 국가가 등장하게 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십자군 전쟁이 뭔가 원인이 되어서 결과로 도시와 상업이 발달하고 장원이 붕괴되고 중앙 집권 국가가 출현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66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바로 십자군 전쟁 부분인데요. 먼저 한번 봅시다.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10세기 이후 봉건제가 자리를 잡고 농업과 상업이 발달함에 따라 서유럽은 세력을 확대하고자 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배경입니다. 배경 1번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또 하고 싶어 했던 게 바로 성지를 탈환하고 싶었어요. 이 성지는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싶었어요. 왜? 농업과 상업이 발달을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먹고 살기 좋아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고 있던 이 크리스트교라고 하는 이 종교의 성지를 한번 가보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누가 갖고 있냐면 이슬람 애들이 막 갖고 있었거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이거를 탈환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또 잘 돌아가요. 요상하게 잘 돌아갑니다. 그 뭔가 명분을 주는 상황이 잘 돌아가는데 바로 11세기 후반 셀주크 튀르크가 비잔티움 제국을 위협해. 그래서 이때 비잔티움 황제는 교황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이때 바로 두 번째 배경이 나타나죠. 바로 셀주크 튀르크가 비잔티움을 위협해. 그러니까 교황 우르바누스 2세는 비잔티움 제국을 돕고 예루살렘을 되찾자고 호소했대요. 그 사건이 바로 요 위에 나오는데요. 요 위에 나옵니다. 요 윗부분 봅시다.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클레르몬 공의에서 십자군 전쟁에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 요게 바로 몇 번째 배경, 아주 직접적인 배경입니다. 바로 세 번째가 되겠죠. 이러한 클레르몬 공의회에서 우르바누스 2세가 십자군을 가자고 해.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우르바누스 2세 바로 이때는 교황권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었던 상태였단 말이야. 막 올라가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 교황이 한마디를 딱 하니까 사람들이 우르르르 다
따라가는 겁니다. 우르바누스가 이렇게 돕고, 얘들도 좀 돕고, 그다음에 예루살렘도 되찾자, 쉽게 말해서 떡 먹고 알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200여 년 동안 아주 생쇼를 합니다. 얘네들이 200년 동안 십자군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셔서 아시다시피 단 1차만 성공을 해. 거의 비공식적인 것까지, 공식적인 건 한 8차, 9차 정도 되고요. 비공식적인 것까지 합하면 열 몇 차례가 되는데 1차만 성공을 해.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 나머지는 다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실패하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성공을 하면 괜찮은데 실패를 하게 돼서 문제가 생겨나는 거야. 자, 밑줄을 계속 꺼봅시다. 읽어볼게요. 십자군은 초기 교황의 권위를 높이려는 수단이었어요. 왜? 자기 말 따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 말 따라서 예루살렘을 다시 찾았어. 그러면 교황의 권위가 어떻게 될까? 더욱더 강력해지겠지. 그런데 어떻게 됐어? 결국 실패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로 돌아갈까? 바로 말 꺼낸 놈이요. 바로 교황의 권위가 함께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게 돼.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교황의 권위가 떨어졌어. 강했던 교황이 훅 간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이 교황에게 도전하는 애들이 생겨. 대표적으로 프랑스 왕이었습니다. 프랑스 왕의 필립 6세가 바로 이 교황을 잡아서, 대낮에 교황을 잡아가지고 집어넣어. 잠깐만요. 볼게요. 제가 한번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필립 6세 맞을 거예요. 아마 필립 6세 맞을 겁니다. 이 필립 6세라는 친구가 결국에 교황청을 아비뇽으로 옮겨버리는데요. 이 아비뇽을 옮긴다라고 하는 게 바로 교황을 납치를 하는 겁니다. 교황을 납치를 하는 거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교황의 권력이, 교황의 목소리가 엄청나게 약해지다 보니까 이제 교황이 여러 명도 뽑히고 막 이게 난리가 납니다. 아주 난리가 나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이 사건을, 바로 교황이 납치되는 사건을 우리는 바로 아비뇽 유수라고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아비뇽 유수로 인해서 교황권은 이제 누구에게 압도당하기 시작합니까? 황제에게 압도당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황제에게 압도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십자군 전쟁의 여러 가지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대표적인 결과가 바로 첫 번째, 바로 도시와 상업이 발달하다라는 건데요. 제가 갑자기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요 아비뇽 유수는 바로 필립 6세가 아니라 필립 4세입니다. 이제 좀 시원해지네요. 자, 다시 한번. 아비뇽 유수로 인해서 교황권이 약해지고요. 이제 십자군 전쟁의 결과가
나타나게 될 차례인데요. 먼저 첫 번째, 도시와 상업이 발달합니다. 한번 첫 번째 문단 한번 읽어볼게요. 별로 따로 막 정리하고 막 이야기할 게 아니라서 정말 자연스러운 얘기입니다. 농업이 발달하면서 잉여 생산물이 늘어나자 이를 교환하기 위해 시장이 들어섰대요. 그리고 그 시장을 중심으로 밑줄은 한번 쳐봅시다. 이 정도는 시장을 중심으로 교육이 활발해지면서 도시도 발달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건 두 번째 문단이에요. 두 번째 문단에서 십자군 전쟁으로 지중해 무역이 활성화됐다라고 합니다. 뭔 뜬금없는 소린지 십자군 전쟁이 왜 지중해 무역을 활성화시켰냐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십자군 전쟁으로 이 사람들의 이동 루트죠. 이동한 길입니다. 길. 얘네들이 갔던 길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 무역이 활성화된 건데요. 위에 있는 지도를 한번 당겨서 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십자군들이 이동을 합니다. 한번 빨간색 볼펜으로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렇게 이런 곳에서 막 출발해가지고 어디로 가? 걸어서도 막 가. 그리고 걸어서도 막 가고, 그리고 또 어떻게? 배도 이렇게 막 타고 가. 여러 군데로 막 배도 타고 다니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야. 이렇게도 가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걸 느끼는 거냐면 내가 사는 곳에서 이쪽으로 가보니까 동방의 물건들이 엄청나게 몰려있네. 이쪽 지역으로 가니까 동방에 엄청나게 값비싼 물건들도 막 들어오고 뭔가 내가 팔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도시들을 중심으로 우리는 발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주도한 이탈리아 항구 도시들이 엄청나게 번창했다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물의 도시라고 불리는 베네치아라고 하는 곳도 엄청나게 발달을 하죠. 그리고 더불어서 밀라노라던가 이런 것들도 육지긴 하지만 번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번 봅시다. 모직물 생산의 중심지였던, 이거는 양의 털을 갖고서 짠 옷감인데요. 엄청 따뜻하다라고 합니다. 모직물 생산의 중심지였던 플랑드르 지역과 플랑드르 도시와 북부 독일의 도시들이 북유럽 무역권을 형성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주 단편적으로 알아놓도록 합시다. 단편적으로 알아놓고 우리는 조금 더 임팩트를 둬야 되는 쪽은 바로 이쪽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뭐가 생겨났다라는 겁니까?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우리는 어떤 것들이 바로 도시가 발생하고 있었다라는 건데요. 이로써 도시가 발생하게 되면서, 이거는 수업 시간에 언급은 하지 않았던 건데요. 시간 관계상 상인과 수공업자들은 길드라는 조합을 결성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상인과 수공업자, 이 친구들은 바로 노동조합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주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공동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 도시 운영에도 참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상인들과 수공업자들의 조합도 생겨났구나라는 거를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십자군 전쟁의 다른 결과들이 두 가지가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했던 도시와 상업이 발달하다고요. 두 번째가 바로 장원이 붕괴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뭔가를 그렸었던 것 같은데 기억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장원이 뭐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원이라고 하면 이렇게 동그란 거, 이 동그란 것이 거기에다가 바로 물이 흐르는 이렇게 물이 막 이렇게 흘러가. 이렇게 물이 흘러가면 이기서 바로 누가 살고 가장 좌운 자리에서 이렇게
영주가 이렇게 살아. 영주가 여기 살고, 다음에 빵 만드는 빵집도 있고, 다음에 교회도 있고, 다음에 방앗간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도 이렇게 막 모여 사는 이런 형태들, 요걸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하기로 했어요? 바로 이거를 장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바로 장원입니다. 자꾸 바뀌네요. 이게 바로 장원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가셨을 것 같은데요. 지울게요. 지우고 이제 다시 돌아갑시다. 이러한 장원이 붕괴가 된다라고 합니다. 왜 붕괴되는지 한번 볼게요. 도시와 상업의 발달로 화폐 사용이 늘어나면서 장원에도 새로운 변화가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발생을 했대요. 어떠한 발생이 있었냐면 바로 동방에 뭐 물건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겠죠. 그렇게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어떤 품목들, 바로 사치품들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이 사치품들이 막 들어와. 그렇게 되니까 이거를 꼭 사야 되는 거예요. 어머, 이건 꼭 사야 해 하면서 막 영주들이 막 그러는데 자기들에게 돈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바로 이거를 짜내기 시작합니다. 영주들은 농노에게 노동력과 현물 대신에 뭘 받고? 화폐. 그렇지. 그리고 때로는 돈을 받고 누구를 해방시켜 주기도 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어떤 거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도시와 상업이 발달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화폐 사용이 생겨나니까 영주들이 이 화폐를 얻기 위해서 농노들에게 뭘 받는 거예요? 이제 무조건 다 화폐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결국엔 돈이 그래도 부족하면 돈을 받고 누구를 해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외가 있어. 예외가 있는데 어떤 예외가 있냐면 바로 농노가 가끔 도망가기도 합니다. 농노를 도망가기도 해요. 어디로 도망갈까? 장원을 벗어나서. 장원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일반적인 바로 도시로 도망가는 거야. 이제는 숨을 데가 있는 거지. 과거에는 나가면 죽어. 그런데 이제는 어딘가 숨어 살 데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 도망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이러한 형태가 지속이 되는데 14세기 중반에 밑줄 쳐볼게요. 유럽 세계를 강타한 흑사병으로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강화되었다라고 합니다. 흑사병, 온몸이 검해지면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러한 병들이 막 생겨나는데 가장 많이 죽는 사람들이 바로 누굴까요? 그렇죠. 농노가 엄청나게 죽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감소하게 돼요. 밑줄 쳐볼까요? 유럽 인구가 3분의 1 감소해.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누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농노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농노가 이렇게 죽게 되니까 결국에 어떻게 돼? 일손이 크게 부족해지고 결과 임금이 올라가는 겁니다. 농노가 쉽게 말해서 농노가 귀해지는 거야. 귀해지게 되면서 영주들도 이 농노들을 대우해주기 시작합니다. 영주들은 농노의 처우를 개선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농노의 이야기들을 엄청나게 들어주는 거지. 그렇게 되면서 농노들은 우리를 해방시켜줘 라고도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또 뭐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줘 뭐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결국에 이러한 형태가 바로 농노를 기반으로 하는 장원제가 붕괴되면서 봉건제가 흔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그림은 바로 뭐야? 이 흑사병을 일컫습니다. 흑사병. 그리고 마지막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뭐 결과라기보다는 뭐 결과로 맞죠. 결과가 바로 중앙집권국가가 출현하게 되는 거 맞죠. 자, 밑줄 쳐볼게요. 십자군 전쟁의 실패로 교황과 기사계급이 약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왕권이 강화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교황 이야기, 다음에 기사계급 이야기. 먼저 교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을 당해? 교황이 막 잡혀가. 어디로? 아비뇽으로. 아비뇽 유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사계급의 힘이 엄청나게 약해졌대. 쉽게 말해서 패배를 하잖아. 그러면 안 돌아와. 쉽게 말해서 죽는 겁니다. 죽거나 장애인이 돼서 돌아오거나 그런 거죠. 이렇게 되면서 비어있는 땅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 비어있는 땅. 이 비어있는 땅들이 다 누구에게로 가는 거야? 주인 잃은 땅이죠. 쉽게 말해서 주인 잃은 땅들이 다 왕에게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돼?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국왕은요.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관료제를 정비하고 상비군을 육성하는데 이 관료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수업 시간에 쉽게 말해서 공무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글자가 너무 두껍네요. 조절해 볼게요. 바로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상비군 바로 뭡니까? 군인이죠. 군인. 자신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싸워줄 수 있는 군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돈들은 뒤에서 또 배울 건데 이러한 돈들은 바로 도시 상공업자들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거야. 알았지? 그렇게 되면서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게 되면서 유럽에서는 중앙 집권 국가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안 그래도 이러한 흐름으로 중앙 집권 국가가 막 만들어지고 있어. 어떠한 흐름? 바로 십자군 전쟁의 결과로 인해서 교황도 약해지고 기사계급도 약해지고 있는 와중에 중앙 집권 국가가 생겨나는데 거기에 조금 더 기름을 붓는, 좀 더 가속화를 시키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그게 바로 첫 번째가 바로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벌어진 백년 전쟁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영국에서 어항이 계승 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난 장미전쟁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요. 결국에 누구를 죽음으로 몰아가냐면 바로 봉건 귀족들을 쉽게 말해서 영주들을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이렇게 되면서 더욱더 많은 귀족들이 죽게 되면서 영국은 강력한 중앙 집권 기틀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또한 프랑스도 국토를 통일하고 왕권을 더욱더 강화하는데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십자군 전쟁의 실패로 교황과 기사계급이 약해지면서 왕권이 강화됩니다. 그렇지만 영국과 프랑스에 한해서는 특별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바로 백년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백년 전쟁에서 활약했던 인물은 바로 잔다르크라고 하는 오를레앙의 성녀라고 불리는 잔다르크라고 하는 친구인데 바로 프랑스가 승리할 수 있게 해줘. 그래서 이 프랑스는요. 백년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국토를 통일하고 왕권을 더욱더 강화할 수 있었고요. 영국은 이 백년 전쟁 이후에 왕위 계승 문제를 둘러싸고 장미의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랭커스터 가문과 그 다음에 요크 가문이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 둘은 화해하고 맺어집니다. 맺어져가지고 튜더 가문을 새롭게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전쟁을 통해서 봉건 귀족이 몰락을 하게 되면서 영국과 바로 프랑스는 엄청나게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고요. 결국에 얘네들이 바로 어떤 국가로? 절대주의 국가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필기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필기 같은 경우에도 아주 비슷한데요. 이러한 형태로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먼저 서인군 투쟁. 서인권 투쟁이 어떠어떠한 배경, 종교인과 영주와의 주종 관계로 인해서 부패와 타락이 되는데, 원래 성직 임명은 누가 하는 거야? 성직자들끼리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교황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영주에게로 넘어가는 거야. 그렇게 되면서 부패와 타락을 하게 되고 컬리니 수도원이 개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혁적인 교황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레고리 7세야. 앞에서 얘기했었죠. 성직매매를 금지하고, 그리고 또 바로 결혼도 금지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까지 벌여? 바로 성직 임명권 문제를 갖고 오죠. 바로 너희 게 아니라 누구 거다. 바로 교황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 어떤 일이 벌어져? 교황권과 황제권이 충돌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 간호사의 굴욕으로 인해서 누가 성장한다? 교황권이 성장하게 됩니다. 자, 대표적인 관계인데요. 바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하이니 4세대, 바로 그레고리 7세가 성직자 임명권, 바로 서임권을 가지고 싸우게 되는 거죠. 결국에 누가 이깁니까? 교황이 하이니를 파문하게 되고, 파문이 뭔지 알죠? 가장 무서운 벌을 받고 하이니 사제가 속죄를 하는 거야. 그 결과 교황권이 성장하게 되고 이노센트 3세 때 초절정을 맞이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십자군 전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십자군 전쟁 바로 봉건 장원제의 정착으로 인해서 인구와 경제력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서 얘네들이 성지 회복을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리고 또 셀주크 티르크가 이때 당시에 교과서에는 없었던 내용인데요. 예루살렘을 정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잔티움을 압박해요. 그렇게 되면서 비잔티움 황제가 도움을 요청하는 거야. 누구에게? 교황에게 도와주세요 하면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못 이기는 척하면서 클레르몬 공의회를 통해서 십자군 원정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서는 몇 개를 적어놨습니다. 바로 1차 십자군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바로 이 라틴 왕국이 아니라 제가 봤었을 때 다른 왕국이었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요거는 제가 지웠다가 빠르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면 첫 번째에서 첫 번째가 바로 여기 있네요. 십자군 왕국이 만들어지네요. 그냥 십자군 왕국, 십자군 국가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십자군 왕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군 왕국. 다음에 4차 십자군, 바로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파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소년 십자군, 바로 노예로 팔려나가는 애들.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는 건 바로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교과서 보면서도 이야기를 했죠. 엄청나게 많다라고. 교황권이 일단은 추락을 하게 돼요. 아비뇽 유수를 당한다라는 건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순서대로 교과서 순서랑 조금 다른데요. 첫 번째, 중앙 집권 국가가 탄생하는 겁니다. 교황권이 쇠퇴. 바로 뭡니까? 아비뇽 유수가 발생해요. 아비뇽 유수가 발생하게 되면서 교황권은 약해지고 기사 영주 계급이 몰락해. 십자군 전쟁에서 피해를 당하니까 거의 사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망을 하게 되면서 장원의 주인이 바로 왕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안 그래도 이렇게 되면서 뭐가 되는 거야? 중앙 집권화가 되는데 전쟁이 더 벌어지는 겁니다. 거기다가
백년 전쟁, 장미의 전쟁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귀족들이, 봉건 귀족들이 죽게 되면서 더욱더 중앙 집권 국가가 탄생되는데 가속화를 갖고 오게 하죠. 그리고 상업의 발달과 도시의 형성 한번 봅시다. 지도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십자군 원정길을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 무역이 발달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뭐 베네치아, 뭐 피렌체, 그다음에 밀라노,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또 모직물 산업이 또 발달하게 됩니다. 플랑드르, 그다음에 플랑드르, 바로 북부 독일, 바로 북독일 도시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북유럽 무역권을 형성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장원의 붕괴와 농노의 해방인데요. 바로 상업과 도시의 발달, 사치품과 동방 물품이 막 들어오게 되면서 영주들은 부역과 현물 대신에 돈을 받는 겁니다. 농노들을 해방시켜주기도 하죠. 뭘 받고? 돈 받고. 그리고 또 어떻게도 해. 농노가 도망도 가. 응? 도시의 공기는 자유를 준다라는 게 바로 뭐냐면 농노들이 도시로 도망가서 1년 하고 하루만 더 살면 바로 자유를 받게 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도시의 공기는 자유를 준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때 당시에 흑사병이 막 유행을 하는데요. 농노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갑니다. 왜? 농노가 엄청나게 줄어들거든요. 막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농노가 귀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더욱더 어떻게 될까? 장원이 붕괴가 심해지는 거죠. 장원 붕괴가 엄청나게 심해지는 겁니다. 결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농노의 해방으로 장원이 붕괴되고 봉건제 붕괴가 가속화됩니다. 쉽게 말해서 중세가 끝나간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수업은 조금 길었어요. 페이지를 한 2장 정도 나가가지고 좀 길게 했는데 그래도 꾹 참고 한번 들어보고